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할 때부터 얼마 전까지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학교 전담경찰관이라고 하죠. SPO라고도 하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쭉 훑어드릴 거예요.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서 모두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준비하고 발언해야 되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초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 약속과 잘못한 내용들에 대한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 어떻게 앞으로 지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가해 학생 측에서 약간 억울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도 정확하게 위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년 초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50명 정도의 학폭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50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분들 중 위원장 한 분, 각 소위원회 위원장 분들을 한 7에서 8분 정도를 위촉을 하고 있고,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육지원청의 운영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또 가해 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회에 위원분들이 50분 정도 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최대 10명에서 50명 정도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위원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소위원회는 또 뭐냐? 학폭위라고 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안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학폭위로 요청되는 모든 사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50분씩 투입이 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나누어 놨어요. 소위원회가 한 7개 내지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 소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 소위원회에 계신
사안에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학부모분들이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50분 중에 3분의 1의 학부모를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도 가급적 3분의 1 정도로 구성을 하게끔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7명 정도라고 하면 3분의 1이면 얼마죠? 한 3분 정도는 학부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다른 분들은,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누구냐? 일단 교직 경력이 있으신 교원, 현직 교원이나 퇴직 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또 학교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죠. SPO라고도 하는데, 이 학교 전담 경찰관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거기에 변호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청소년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분들, SPO, 그리고 현직 교원, 퇴직 교원, 변호사, 상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긴장할 필요 없이 자신이 준비했던 이야기들, 또 풀어놓아야 되는 내용들, 피해 학생이라면 어떠한 피해를 보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해 학생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폭위가 열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굉장히 처리되는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접수를 하게 된 다음에 학교에서도 전담기구를 열어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을 하는 과정에도 2주 플러스 1주, 한 3주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교육지원청에 개최 요청을 한 이후에 원칙상으로는 21일 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하나, 교육지원청에도 관내 초중고의 학폭사안을 모두 다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1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최대 7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조사관 제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을 해도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학폭위가 실제 이 기간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성폭력과 관련된, 성희롱과 관련된 성적인 요소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 이후에 다시 학폭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연기를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상황에는 연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폭위 개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개최 요청이 되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보시면 7개의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학교폭력 사안을 감지하고 인지했을 때에 학교폭력을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접수한 이후에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함을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동의를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동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저는 학교장 자체 해결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미한 4가지 조건 일전에 알려드렸죠. 그 내용들도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열리는 건 아닙니다.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개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가능한 경우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학폭위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할 때부터 얼마 전까지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생생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우편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우편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대기실에 대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이 서로 시간을 분리해서 또는 같은 시간에 오게 하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대기를 하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학폭위원들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미리 와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할 내용들도 미리 체크를 해두게 되거든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담당 장학사님이라든가 주무관님들,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 학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들어와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죠. 어떤 피해를 입었고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 가해 학생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에 잘 등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셔도 돼요. 학교에 제출한 내용들 외에 추가로 심의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질의응답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아이가 지금 피해를 본 게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을 원하는지, 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 이후에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또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과정들을 따로따로 다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학생의 입장과 가해 학생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 학생과 보호자,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들어온 초반에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심의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게 되면 또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또 재발 방지 약속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과 보호자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하죠. 이 이후부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결정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위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런 갈등 관계까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안을 가지고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학폭위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잠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결정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나가게 되고요.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는 공문으로 통보가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조치결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학교에서 종결을 하게 되죠. 학폭위까지 올라온 경우는 대부분 다 학교폭력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부의 경우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보기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다 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모두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요. 학교에는 공문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에 발송되는 과정과 공문으로 발송되는 과정에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등기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담아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관련한 영상들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 세부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다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 결정에 대해서 선도 조치와 관련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알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담기구에서 삭제 심의도 하게 되잖아요. 올해 강화된 것들도 있어서 그 영상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영상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